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8주 문학 최고운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최고운전은 실제 인물 채치원의 일생을 다룬 소설인데요. 조선 전기인 16세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채치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겠죠. 소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치원의 일생을 살펴보면 채치원은 신라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육두품 출신이에요. 육두품. 그런데 통일신라, 이 신라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죠. 그래서 육두품은 더 이상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이상 승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이 채치원은 이에 한계를 느끼고 어디로 넘어가야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의 과거 제도인 빈곤과에서도 합격을 했지만 당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꿈을 펼치지 못한 거죠. 인정은 받았으나 또 신라에서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채치원의 일생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허구성을 많이 가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소설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채치원의 일생을 다뤘는데, 그래도 이 작품의 완결성이 있죠. 영웅소설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그 조선시대에 쓰여진 초기의 소설은 전기소설이 많았어요. 전기소설이 뭡니까? 전기소설은 기이한 이야기, 즉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우리는 전기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기소설에서 영웅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영웅소설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웅소설은 기이한 출생, 그 다음에 고난, 어릴 적에 고난을 겪죠. 그러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조력자가 나타나서 이 주인공을 도와서 국가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소설도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최고운전은 우리 민족이 당나라와 이 북방민족, 중국 북방민족에게 당했던 서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보상받기 위한 우리 민중의 심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소설은 다양한 설화적 모티프를 담고 있는데, 적강 모티프, 그 다음에 기아 모티프, 또 파경 모티프, 또 순환 모티프, 또 귀궁 모티프, 또 금돼지 설화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뭔지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적강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살고 있는 신선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로 내려왔어. 그러면 적강 모티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요. 기아 모티프는 뭐냐면 굶어 죽다, 이런 기아가 아니고 아이를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치원이 어릴 적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아 모티프를 담고 있고, 이 적강 모티프는 언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채치원이 버려졌을 때 누가 돕냐, 누가 키웠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 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채치원이 이제 훌륭한 문장가로 자랄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당나라로 가서 고난을 겪는데 그때 또 선녀가 나서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조력자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적강 모티프가 나타나고, 파경 모티프는 언제 나타나냐? 자, 채치원이 신라에서 이렇게 그 신선에게 글을 배우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신라의 당나라가 위협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함이니까 상자겠죠. 석함 안에다 계란을 넣어놓고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맞추면 이 당나라 황제가 신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채고운이
요거 한번 자신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또 하나 들은 소문이 뭐냐면 나승상의 딸인 나소조가 아주 인물도 좋고 또 지조도 뛰어나고 또 문예에도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나소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거울 장수로 변신을 한 다음에 이 나승상의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 집의 거울을 깨트려요. 그래서 파경노라는 이름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되면서 이 나승상의 부인이 이 파경노에게 이것이 이 석함의 비밀을 좀 그죠? 알려달라고 하자. 그러죠. 그래서 이 나승상이 제안을 하죠. 여기 있는 이 석함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줄 수 있겠나라고 할 때 이 최고운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알려주면 나소저와 결혼을 허락해 다오라고 해서 실제로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당나라의 황제가 그것을 맞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초대를 하게 돼서 당나라로 가는데 이 당나라에서 이 최고운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을 만들어 놓죠. 그럴 때 누가 이 신선들이 나타나서 도와줘요.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또 이 당나라에 황소이의 난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난을 누가 토황소 경문을 지어서 채치원이 진압하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았겠죠. 그러나 이 채치원을 시기하는 무리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채치원은 당나라에서 유배를 가게 되고요. 이 유배지에서 다시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신라로 돌아온 채치원은 또 벌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임금 행차 때 임금 행차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이유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치원은 가야산에 은거하며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충의 줄거리를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어휘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그냥 맥락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 어휘들은 익혀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몇 개를 보면 여기 지금 나승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승상은 뭐냐면 직책의 이름입니다. 최고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나시성을 가진 최고 관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나소조는 뭐예요? 소조는 아가씨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시성을 가진 아가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경노, 노는 뭐냐면 노비 라는 뜻이고요. 경은 거울, 깨다. 그래서 거울을 깬 노비라는 뜻입니다. 자, 요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앞에 빠진 줄거리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채치원이 채충의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채충은 신라 시대에 이제 귀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채충과 채충의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채충의 아내가 금돼지라는 괴물에게 납치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설화를 이용한 건데요. 금돼지설이에요. 설화예요. 다른 말로 지하국 퇴치설화라고도 합니다. 지하국 퇴치설화. 그런데 이 지하국 퇴치설화는 다른 소설에도 많이 나타나요. 뭐 기하 모티프는 많이 나타나고 또 적강 모티프도 그래요. 그래서 이 고전 소설들은 많은 설화들을 모티프로 차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채충의 아내가 이 금돼지로부터 납치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채충과 채충의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로 최고운이 되는 건데요. 이 최고운을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채충이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아니고 금돼지의 아이일 거야 라고 해서 이 아이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길렀다고요? 바로 선녀가 기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자라다가 다음으로 이 신라의 그죠? 이런 이야기, 그죠? 이 당나라에서 이런 그죠? 퀴즈를 내고 맞추지 않으면 공격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듣고 또 한편으로는 나승상의 딸인 나수저가 아주 뛰어나다더라. 그래서 이 인물과 나수저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노비로 분장을 하고 이 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뭐야 이게 민족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나라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낸 소설이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척한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척하는 뭐요? 한 나라를 배척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이제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뭐 이렇게 또 뭐예요? 수능 국어를 치르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 인물 관계도가 될 거예요. 등장인물이 많고 그 동일 등장인물을 다른 이름으로 호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소설은 채곤조는 그나마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비교적 쉬운 소설에 해당하는데 여러분이 고전 소설을 읽을 때마다 인물 관계도를 정리해가며 읽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채고온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채고온 주인공이 나운영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승상 댁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나승상의 딸이 이제 나운영이 되는 건데 처음에 이 나승상은 그냥 파경누구나 생각하다가 석함에 있는 비밀을 알아맞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운영과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뭐예요? 가문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위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석함에 있는 비밀을 알아맞혔을 때 이 채고온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 황제에게 가는데 이 중국 황제는 신라와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채고운을 처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다가 채고운을 뭐하게 돼요?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 관계를 보자면 처음에 채고운과 나승상이 갈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채고운은 이 딸과 결혼하고 싶은 거고 나승상은 채고운이 뭐예요? 신분이 노비이기 때문에 그죠? 결혼시키지 않고 싶지만 나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갈등 관계에 있고 채고운과 중국 황제는 당나라 자신의 나라에 비해 신라가 소국이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는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둘 간의 갈등도 있고 또 하나는 채고운이 중국에 이 여러 난관을 물리치고 황소위의 난도 진압하게 되잖아요. 그때 중국의 학사들 중국에 있는 그 학자들도 이 채고운을 시기 질투하게 돼서 모함해서 유배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 간의 갈등도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어느쯤에 있는 장면이구나 그러면서 스토리를 한번 그려보시면 내용 파악이 쉽겠죠. 자, 첫 번째 가문단 볼게요. 승상께서 나를 사위로 삼는다면 곧 시를 짓겠소이다. 어떤 장면이에요? 채고운이 파경노가 돼서 이 나승상의 집에 들어간 이후의 장면이네요. 학원을 유무가 들어가 승상께 보고하니 승상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어찌 창두를 사위로 삼을 수 있겠느냐? 네가 잘못 듣고 전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두는 뭐냐면 남자 종을 말합니다. 종, 그러니까 노비를 말하는 거죠. 어찌 노비와 귀족의 딸이 결혼할 수 있어? 이 얘기죠. 학원은 또 유모에게 신선의 모습을 그린 채화를 내주면서 채화는 뭐냐면 그 색깔이 입혀진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컬러가 있는 그림. 그가 만약 시를 지으면 이 같은 미인에게 장가를 보내주겠다고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가 만약에 시를 지으면 여기서 시는 어떤 시예요? 그 중국에서 보내온 석함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맞추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시를 말하겠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모가 파경노에게 전했어요. 이에 파경노가
종이 위에 그린 떡을 하루 종일 바라본들 어찌 배가 부르리까. 반드시 먹은 후에 배가 부를 것이 아니옵니까 하고 함을 발로 차서 밀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말했대.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그림의 떡이지. 누가 이런 여인과 결혼하고 싶대? 나는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 얘기죠. 나를 비록 마디마디 베인다 해도 짓지 못하겠다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소저와 결혼을 승낙하지 않으면 시를 짓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최고은이 전한 거죠. 그랬더니 유모가 들어가서 그대로 말하니 승상이 말없이 앉아있는데 딸 운영, 그러니까 나운영이 되겠죠. 나승상의 딸. 눈물을 닦으며 고하되 우리 가문의 성패가 도시 이번 일에 달려 있사옵니다. 옛날 재영이라는 여자는 관비가 되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형을 속였다 합니다. 가군에게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쫓지 않으시면 가군께서, 여기서 가군은 누구를 높여 부르는 말? 아버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 재영이라는 여자는 관비가 되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형을 속죄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고사를 인용했네요. 고사가 뭐예요? 고사.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도 아버지를 위해서 이 최고운 파경노의 부인이 되겠다라는 운영의 말이네요. 바라옵건대 이 몸으로 아버님의 화를 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나문단을 한번 볼까요? 다음날 아침 승상이 시비에게 명하니 난방에서 시 짓는 모습을 엿보라 하였다. 그럼 난방은 뭐야? 난이 피어있는 방이에요. 이때 파경노가 자기 이름을 지어 치원이라 하고 자를 고운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최고운전이 이렇게 제목이 탄생한 거네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이름이 없이, 그죠? 거울을 깬 사람이라고 불려졌는데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고운이라고 짓고, 치원이라고 짓고 자를 고운이라고 하였대요. 여기서 자는 호 정도 될 거예요. 예명. 운영이 옆에 앉아서 시집기를 재촉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시는 내일 중으로 지을 것이니 너무 재촉하지 마시오 하고는 운영더러 종이를 벽 위에 붙여놓도록 하고 스스로 붓 대롱을 잡아 발가락에 끼고 잤다. 좀 기이한 행동이네요. 운영이 또한 근심하다가 고단하에 자는데 꿈속에 누구의 꿈이에요? 운영의 꿈이에요. 운영의 꿈. 운영이 꿈을 꾸었는데 쌍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 안에 서로 엉켜있고 무늬 옷을 입은 동자 10여 명이 함을 받들고 서서 소리내어 노래하니 함이 열리는 듯 하더니 쌍용의 콧구멍에서 오색 서기가 나와 함 속에 환히 비치니 그 안에 붉은 옷을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이 좌우로 늘어서서 혹은 시를 지어 엎고 혹은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승상이 빨리 시를 지으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운영이 놀래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러니까 운영은 무슨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함 안에 용이 있고 또 뭐야? 동자가 여러 명이 함을 받들고 노래하니까 함이 열리고 오색 서기는 상서로운 기운, 아주 길한 기운, 길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와 함 속을 비치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를 읊고 글씨를 쓰더라. 이런 꿈이었죠. 그러니까 좋은 징조죠. 자, 그랬는데 치원 역시 깨어나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 써놓으니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운영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시의 내용인즉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뜸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는도다. 이더라. 그럼 이 시의 내용은 뭐예요? 함 속에 있는 것은 앞으로 병아리가 될 닭이 될 뭐다? 계란이더라 라는 내용이었죠.
자, 치원이 운영을 시켜 승상께 바치니 승상이 믿지 않다가 운영의 끔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 대궐로 들어가 왕비께 바치었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내용은 채치원이 파경노가 되어서 나승상의 집에 들어갔고 나승상의 집에 들어가서 나운영과 결혼을 약속받고 함 속에 있는 물건이 계란이라는 시를 썼다 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라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맞아요. 아직은 중국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설화의 다양한 화소들이 결합되어 있지요. 지하 태초국설화, 기화설화, 파경설화 등등 사건 전개 과정에서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이 밝혀지고 있죠. 자, 어떤 능력이에요? 함 속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능력이죠. 그 다음 신라 말의 학자인 채치원의 일성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고 허구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 자, 등장인물이 채치원의 일상, 등장인물인 채고우는 채치원의 일생을 담은 건 맞지만 허구적인 게 가미되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위기 때마다 신이한 조력자, 누구예요? 신기한 조력자, 선녀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이야기. 적각 모티프가 있어요.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천상의 인물은 바로 누구예요? 채고운이죠. 그죠? 그래서 적각 모티프가 있는 거죠.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보기 A 중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갈등 관계. 그럼 여기서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 관계가 나왔어요? 바로 채고운과 나승상의 갈등 관계가 나왔죠. 나승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찌 저 창들을 사위로 삼을 수 있겠냐 했더니 채고운이 나는 그럼 절대 시를 지을 수 없겠나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둘의 갈등. 보기를 볼게요. 영웅소설을 대부분이 전쟁을 소재로 민족의 영웅을 창조하는 데 비해 채고운 저는 주인공의 탁월한 문제는 뭐예요? 문인으로서의 재주를 중심으로 하여 맹목적인 사대주의에 대한 반성. 자, 맹목적인 사대주의 뭐예요? 맹목적으로 대상을 따르는 것. 이때 신라는 맹목적으로 뭐예요? 당나라를 사대했음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우월한 존재로 그런가요? 그런 거 없네요. 그 다음에 주인보다는 종이 더 우월한 존재 맞죠?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나승상. 종은 누구예요? 채고운. 파경노니까 맞고. 아버지보다는 아들. 없고요. 중국의 선비보다는 신라의 선비가 더 우월한 존재는 이 글 전체로는 맞지만 이 부분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고요. 황제보다는 주인공이 더 우월한 존재,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오죠. 어디에서요? 황소희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부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과의 형식적 관계, 내용적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실상임을 보여줌으로써 존재와 당위가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다. 존재와 당위. 존재는 있는 것, 당위는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같이 파경노의 이름과 자를 실존 인물인 치원과 고운으로 정한 이유를 조건에 맞게 쓰래요. 인물의 역할 측면에서 또 문장 구조는 뭐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끝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처음에 설명할 때 이 소설은 영웅소설적 면모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주인공을 실존 인물인 치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할 측면에서 본다면 실존 인물을 내서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을 봅시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볼게요. 고전소설에서는 삽입시가 종종 나타난다. 여기도 삽입시가 나타났어요. 어떤 삽입시였어요? 이 석함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계란이라는 시였어요. 그것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자, 나타나죠. 맞아. 운영전이나 만복사 저포기와 같은 고전소설에서도 삽입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이 삽입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첫 번째는 그 주인공의 내면, 정서, 주인공의 정서, 그 다음에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성격이 달라요. 주인공의 내면이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시에서는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죠. 그렇죠? 석함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서 당나라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원이 낙양에 이르니 한 학사가 이르기를. 여기서 낙양은 중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뀐 거죠. 치원이 석함 안에 있는 계란을 맞추고 그 중국 황제의 부름을 받아 중국 그 궁궐로 가는 상황에서 한 학사, 중국 학사를 만난 거예요. 해와들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하늘은 어디에 걸려 있는고? 하니 채치원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산과물은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디에 실려 있는고? 똑같은 질문으로 답한 거죠. 그랬더니 그 학사가 더 이상 문답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채치원의 능력이 중국 학사보다 뛰어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나달락 봅시다. 그래서 황제는 치원이 온다는 말을 듣고 치원을 속이고자 첫째, 둘째, 셋째 문 안에 땅을 파고 그 안에 여러 명의 악인을 넣어놓고 경계하며 멍하기를. 치원이 들어오거든 풍악을 요란스럽게 울려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고 또 함정 위에다 엷은 소판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잘못 밟으면 죽게 하라. 황제가 채치원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죠. 그죠? 실제로 죽이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랬더니 하시고 또 넷째 문 안에는 사나운 코끼를 숨겨놓은 후에 치원을 들어오게 하였다. 이에 치원이 의관을 정지하고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50적 되는 사무관의 뿔이 문에 걸려 들어갈 수가 없는지라. 여기서 사무는 뭐냐면 그 선비들이 쓰는 모자예요. 그런데 이 모자에 뿔이 있어요. 이 뿔이 50척이나 된대요.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비록 소국의 문도 뿔이 닿지 않거늘 하물며 대국의 문으로서 어찌 이같이 작고 낮은가 하며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지라. 황제가 듣고 매우 부끄러이 여기고 즉시 문을 헐게 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였다. 자, 그럼 이렇게 사모의 뿔을 아주 과장되게 길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자, 우리 소국 신라의 문도 통과하는데 어찌 이 대국 중국의 문을 이 사무가 통과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조롱하기 위해서 설정한 소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에 문으로 들어가는데 땅속에서 요란한 악성 이 들리는 고로 음악 소리가 너무 요란했나 봐요. 붉은 부작을 던지니 조용해졌다. 그럼 여기서 부작은 뭘까요? 부적인데요. 채치원이 황궁에 들어오기 전에 늙은 할미를 만났고요. 중간 부분에서 그 늙은 할미가 소개한 젊은 여인이 채치원에게 부적 3개를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치원은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고 또 신선이 하강했다는 적광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신선이니까 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둘째 문에 이르니 또 악성이 들리는지라 흰 부작을 던지고 또 던졌죠. 셋째 문에 이르니 또 풍악 소리가 나므로 푸른 부작을 던지고 넷째 문에 이르러 코끼리가 숨어있는 휘장 안에서 누런 부작을 던지니 그 부작이 누런 뱀으로 화하여 코끼리의 입을 가무니 코끼리가 입을 열지 못하더라. 여기서 바로 나타난 게 전기적 요소죠. 전기적 요소가 뭐예요? 기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자, 이리하여 무사히 들어가니 황제는 치원이 아무런 화를 입지 않고 문을 지나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이 사람이 과연 천신이로구나. 천신은 뭐예요? 하늘의 신선이구나 라고 한 거죠. 하더라 다섯째 문에 이르니 학사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신하들이겠죠. 좌우로 줄지어 서서 다투어 서로 웃는 것이었다. 치원은 대답하지 않고, 그죠? 어떻게 왔니? 뭐 이런 것이겠죠. 대답하지 않고 시로성대 안에 학사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순식간에 지은 시가 불가승기더라. 매우 뛰어나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 부분 봅시다. 그러니까 나 부분은 채치원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여러 순환 계략을 계략을 당했지만 조력자인 선녀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민족의 우월성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 부분 봅시다. 어전에 이르니 어전은 뭐예요? 임금 앞이라는 얘기죠.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맞이하며 상자에 앉혔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높은 좌석에 앉혔다. 그러니까 우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묻기를 경이 함 속에 띄어쓰기 해야 되죠. 물건을 알아내서 시를 지었는가 그랬더니 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며 또 묻기를 경이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하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현명한 사람은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능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신이 미천하고 불미나오니 어찌 석함 속의 물건을 알지 못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현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미천하고 불민하더라도 알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학원을 황제가 또 묻기를 산문에 들어올 때 풍악 소리를 못 들었니? 라고 했더니 못 들었습니다. 학원을 산문 안에서 풍악을 울리던 사람을 불러 모르니 모두 말하기를 저희들이 풍악을 연주하려고 하면 붉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이 와서 쇠뭉치를 가지고 치면서 풍악을 울리지 못하게 하며 큰 손님이 오시니 떠들지 말라고 하는 고로 능히 풍악을 울리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황제가 크게 놀라 사람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땅굴 속에 큰 뱀들이 우글우글하였다. 황제는 기이 여겨 말하기를 치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경솔히 대접할 수 없도다 하고 학사들로 하여금 항상 치원을 따라다니면서 대적해 하니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군자와 같이 대답하였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채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이제 순환을 너끈히 이기고 황제에게 대접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봅시다. 5번 문제 보기에 채치원이 실제로 지은 촉규화라는 한시예요. 한시 한번 봅시다. 한문으로 지은 시. 자, 이 글의 주인공이 보기의 화자라고 할 때 이 글의 주인공 보기 화자 채치원 똑같네요.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볼까요? 자,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탐스러운 꽃송이 가지 눌렀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목이 촉규화잖아요. 화는 뭐예요? 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온 탐스러운 꽃송이는 바로 이 화자일 거예요. 그죠? 화자. 이 화자가
어디에 있대요? 가지가 눌린 채로 거친 밭 쓸쓸한 곳에 있대요. 그럼 이 거친 밭 쓸쓸한 곳은 어디겠어요? 채치원의 일생을 돌아볼 때 이 거친 밭 쓸쓸한 곳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신라가 될 수도 있고 당나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당나라로 넘어갔는데 당나라에서도 소국 신라인이란 이유로 홀대받았기 때문이겠죠. 장맛비 그쳐 향기 날리고 보리바람에 그림자가 흔들리네. 여기서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가 되겠어요? 바로 자신의 그림자죠. 이게 쓸쓸한 처지. 수레와 말 탄 사람 그 누가 보아주리. 그러니까 수레와 말을 탄 사람들은 누구를 보아주지 않는다는 소리죠. 자신을 보아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신을 이라는 문장 성분을 넣고 보아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 자신은 채치원 화자 자신이 되겠는데 수레와 말 탄 사람은 자기를 보아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수레와 말 탄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등용해 줄 고위 간직자를 말하겠죠. 고위 관직자들은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고 벌나비만 부질없이 엿보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벌나비는 누구겠어요? 자신을 엿보는 사람. 여기도 문장 선분 뭐가 빠졌어요? 자신을 우러러보네, 엿보네 라고 해서 그럼 이 벌나비는 하급 관직자가 되겠죠. 그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그러면 천한 땅은 바로 어디예요? 자신이 태어난 신라 땅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신라. 자신은 신라에서 태어났어. 왜 그럼 부끄러워요? 당나라에 비해서 소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래도 부끄러워서 견딘대요. 그럼 여기서 버린 사람들은 아마 당나라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나는 소국 천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고 견딘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선택지 1번. 이 글과 달리 보기에는 채치원의 열등감이 드러나 있다. 맞네요. 이게 열등감이죠. 부끄럽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이 글에서는 열등감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2번 이 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채치원의 내적 갈등이 있죠. 내적 갈등. 부끄러워. 참고 견뎌 이런 게 내적 갈등이고요. 이 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채치원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소설에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글과 보기에서는 모두 채치원과 대립하는 대상이 설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는 채치원과 대립하는 대상이 설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채치원은 자신은 소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한탄의 시잖아요. 그런데 벌나비는 고관대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벌나비가 하급 관직자 그래서 이제 소인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레와 말탄 사람이 그죠? 이 고관대작이잖아. 수레와 말 탄 사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그죠? 인정해주지 않아요. 고관대작들이. 이것에 대한 한탄이지. 갈등 대상이 직접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갈등 대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황제가 채고운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학사들이 채고운을 무시하는 것이 맨 첫 장면에 나왔어요. 그 부분도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5번 봅시다. 이 글에서 채치원을 허구적으로 형성했고 보기에서는 다른 대상에 빗대고 있죠. 그래서 채치원 자신을 어디에 빗댔어요? 촉규화라는 꽃에 빗대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시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번 봅시다. 기억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를 보래요. 자, 그러면
자, 기억에서는 어떤 장면이냐면 비록 소국의 문도 뿔이 닿지 않거늘 하물며 대국의 문으로서 어찌 이같이 작고 낮은가라고 하면서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 황제를 조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환히 알고 오묘한 헤아림은 지리를 꿰뚫었네. 싸움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부디 그만두시오. 을지문덕이 우중문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그래서 이 시를 보내고 나서 살수대첩에 성공했다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뭘 담고 있습니까? 자, 당신은 이미 천문을 알고 있고 오묘한 헤아림은 지리를 꿰뚫어서 이미 얻을 것을 많이 얻었어. 그랬는데 그리고 싸움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은데 만족할 줄 알고 부디 그만두세요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상대를 치켜 세우면서 속으로는 뭐 하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치켜 세우고 나중에는 비하하여,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억양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상대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조롱이에요, 조롱. 그러면 조롱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2번이 있죠. 그죠? 그 다음 7번 봅시다. 나에 나타난 부작은 채치원이 중국으로 오는 중 만난 여인이 준 신물. 신물은 뭐야? 신기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 신기한 물건은 조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설화는 뭡니까? 그러면 최고은이죠.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선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최고은이 천상에서 적강한 신선이기 때문이죠. 내려온. 그래서 적강 모티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번. 이 글에서 채치원의 위기 극복이 의미하는 바를 국가적 차원에서 쓰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보았는데 뭐예요? 이 소설은 당나라와 북방 민족에게 당한 서름을 극복하고 위로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쓴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채치원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어려움에 처한 소국이 중국을 이겼음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중간에 어려움에 처한 소국 신라가 대국 중국과 겨루어 이겼음을 의미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 최고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